김찬희 정치영재연구소 대한부소장 또 최순애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 입동이었는데 좀 겨울이 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목폴라 이렇게 올라오는 옷을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오셔서 저는 장갑까지 끼고 나왔습니다. 네. 그 서울은 다행히 그 체감 온도는 영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겨울이 오지 않았다는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우리가 또 금주의 정치 전망을 리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가장 먼저 이 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다 TV를 통해서 이 바이든의 연설을 두 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바이든의 이 승리 연설. 먼저 최순애 평론가께서. 일단 이번 미국 대선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득표차 보면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근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사실은 공화당의 지지세는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샤이 트럼프도 존재했던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그 여러 그 경합 지역에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아무리 격차가 적어도 여러 경합주에서 격차가 적은 데를 계속 떨어진 거면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진 거면 사실 패배가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저는 이제 코로나로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서도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우리랑 같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무난하게 이제 재선될 거라고 이제 봤는데 이후에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70만 정도가 지금 이미 확진자가 나왔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국의 지도자가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진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본인도 이제 급기야는 이제 10월에 걸리고 이러면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네. 이런 패인이 있었다고 좀 보고요.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당선인이라고 아직 얘기는 못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우리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가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이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김정은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가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의 의사결정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바텀업 방식이 될 거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김정은을 이제 불량배로 이제 칭하면서 되게 이제 그 부정적인 트럼프가 해왔던 그랬죠.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바이든이 물론 그런 전제도 했어요. 핵 능력이 축소되는 전제 하에 그것이 충족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을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면서 그동안 이제 외교를 많이 했겠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보면 바이든이 어떤 스탠스와 어떤 정책을 펼 거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거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의 패턴을 좀 바꿔주는 것이 한반도 이 평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오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에 대한 리더십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부통령으로서 주목받는 그 카말라 해리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부통령이 카멜라가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브릿지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나이 때문에 다음 4년 뒤에 재선을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리스가 연세가 오히려 78인가요? 지금 77세고 4년 예. 뒤면 이제 82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리스를 오히려 4년 뒤에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고 그래서 여성 오바마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해리스가 갖고 있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도 되게 중요한 거죠. 해리스도 어쨌든 북핵 협상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 전략적 인내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면서도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또 연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이번에 바이든 당선을 계기로 이 새로운 대통령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력 시위나 도발하지 말고 좀 본인이 진정으로 북한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경제를 살릴 의도가 있다면 이번에 바이든을 계기로 대화를 진정으로 할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무래도 조 바이든 후보가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대북 정책을 뭐 흐트린다든가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김찬희 부소장님.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좀 미국 대통령으로 독보적인 게 있죠. 왜냐하면 네. 북한 땅을 최초로 밟은 미국 대통령이니까요. 아,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넘어갔었죠. 또 3번이나 만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민주당하고 정치적으로 거리가 있는 보수적 정치인들이 오히려 바이든 당선을 격하게 환영하는 그런 진풍경도 한국에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야당에서 사실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좀 지지를 표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좀 이게 좀 유례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언론도 또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었고 바이든은 동맹국을 중시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두 개를 많이 비교하고 네. 변화를 예상하는 언론이 많던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이거든요. 아. 네. 미국은 전 세계를 바라보는 국가 전략이 있고요. 항상 미국은 자기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기본인 거고 그게 필요에 따라서 동맹국하고 동맹이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면 강조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미국의 지금 국익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국 포위입니다. 중국 포위. 네. 미국이 이미 전략적으로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도 퍼시픽이라고 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몇 년이 됐고요. 인도 퍼시픽에서 핵심 개념은 쿼드인데요. 쿼드. 이런 4개국 동맹입니다. 그래서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 4자 동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바이든도. 네. 트럼프-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아니다. 미국의 정책이다, 국가안보 이런. 전략이란 예. 문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김정은을 좋아해서 3번이나 만난 게 아니고요. 북한을 중국하고 떼어놓고 비핵화, 경제협력, 평화협정, 경제적, 군사적 협력 이렇게 베트남식으로 나가보려고 한 건데 예. 여의치 않고 좀 잘 안 된 거죠. 트럼프의 좀 즉흥성 때문에도 예. 이것도 1, 2년 된 정책도 아니고요. 그럼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럴 거예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중국 포위 전략도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이든은 당분간 동맹국가 협력을 강화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잘 들어보면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 된 얘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립 서비스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대북 정책이 아직 없다. 저는 이거의 반증이라고 보고요. 아, 지금 이제 조 바이든 이제 새로 꾸려질 이제 미 행정부가 뚜렷한 대북 정책의 밑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전략은 그대로인데 접근법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중국보다 심각한 문제, 즉 북한보다 심각한 문제가 이란 문제거든요. 이란은 오바마 때 합의를 봤던 그 합의를 깨고 다시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이 문제를 오바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게 먼저 급선무고. 오바마 때는 이란과의 문제가 좀 풀렸던 거잖아요. 네네네. 핵 문제 이거 풀고 예. 그리고 경제를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시작해서 지금 이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중동의 화약고인데 여기가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게 바이든의 이제 급선무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바마 때와 같은 무정책, 뭐 전략적 인내라고도 하죠. 이걸 계속할 수도 없고. 전략적인 인내란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 무책임해 보입니다. 네, 무시개방 거였죠. 그다음에 트럼프처럼 깜짝 쇼를 할 수도 없고. 그럼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네.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원칙론적 립서비스를 계속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인 인내라는 건 사실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고 사실이 연동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보수 정권이어서 북한에 박근혜 대한 정부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제 걸쳐가는 시기였는데 네.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혀 도외시하면서 미국이 북한 정책을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대북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관경화 장관이 이제 미국 갔을 가능성이 큰데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설득하느냐 우리 정부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맹이니까 동맹국 입장이 어떠냐도 고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의 북한하고 지금의 북한이 좀 다르다는 것. 예를 들면 당장은 그 이제 ICBM 실험을 하면서 이 본토를 위협할 어떤 그런 미사일 능력, 핵고도 능력
능력, 네. 핵미사일 능력을 좀 고도화시킨 상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른 거고, 정부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세 번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바이든이 이제 원칙이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경제적 고통이나 또 어떤 인권적 그 위해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어떤 미국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 어떤 정책을 견제할 수는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그 기대를 하는 거고, 이제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이 뭐랄까 이제 너무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 있으면서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이 과거 그 오바마 정부 시절대로 그냥 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를 그렇게 근거를 대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인접한 국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중국 때문이라도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가 한반도 어떤 평화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기는 좀 쉽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긴 밀릴 것 같은데, 그래도 북한 문제가 워낙 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손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과거와는 달리 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감성적이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세도 있으시고 상당히 이성적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좀 걱정도 됩니다만, 보면은 이 내각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 아직 큰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또 일했던 분들이 많이 이제 국무장관 후보로 또 거론이 되는 걸 보면 뭔가 좀 북한에 대한 좀 우리 정부도 또 바뀌었고요. 근데 사실 민주당 정권과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우리 국내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동안 많지 않았더라고요. 서로 엇갈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과거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이 북미 관계가 상당히 풀릴 뻔할 때 또 이 국내 또 미국 상황이 또 엇갈리면서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김찬일 부서장님 어떠세요? 네, 그런 면도 좀 있겠죠. 그래서 예.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바이든이 좀 이제 부통령이지만 굉장히 좀 조용했기 때문에 조용하셨죠. 네, 바이든 인맥이 한국에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도 우려하는 어떤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국회에서도 좀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그때 오바마가 처음으로 당선이 됐죠. 네. 2008년 11월 18일 기사를 한번 제가 봤는데 제목이 이래요. 한국의 오바마 인맥 어디 없소. 잠깐만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4년밖에 활동하지 않는 등 중앙정치 무대 경력이 짧아 한국의 정관기 인사와 직접적 연결고리가 취약해서 더더욱 애를 먹고 있다. 또 한국 인사들과 교류할 만한 기회가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정부가 등장하면 신정부의 인사들은 당연히 직접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예. 같은 민주당이니까 예. 조금만 파면 나올 거고, 아까 또 2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워싱턴으로 떠나갔고 예. 워싱턴에서 새로운 외교 안발 라인을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이든 당선자하고도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무슨 저 변방에 있는 소국도 아니고 한국이 OECD 세계 12위거든요. 근데 최근에 OECD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타격을 제일 적게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를 제껴서 2020년 순위가 9위로 올라간다는 OECD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GDP가 그러니까 다른 데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12위에서 9위로 격상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의 선을 못 찾으면 미국이 여기가 선이요. 이러면서 알려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 새로운 정부하고 아무래도 좀 정치 성향도 비슷한 면도 있을 테니까 새로운 이제 관계를 잘 맺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그래도 박진 의원이 좀
예, 2008년도에 그 인맥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교통상위원장이었는데 그 시절에 이제 그랬다는 거고.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국회의원을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36년간. 그리고 또 상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 인맥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화당 인맥 뭐 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건너 찾으면 없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그 다음에 또 뭐 문정인 특보, 네. 그 다음에 뭐 송영길 지금 외교통상위원장도 인연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권에서는 또 반기문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박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볼 땐 조용태 의원도 이제 인연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미국 외교에 대해서 라인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못 찾아서 뭘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는 이제 타이밍, 그 다음에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우리 입장, 설득력, 이런 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들어와서 뭔가 확 뭐 반전이 되거나 변화는 없을 거고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인내와 인고를 우리 스스로가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한반도 평화와 우리가 뭐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에 대한 열린 자세가 여든 야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 정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활용할 것이냐 큰 틀에서는 그런 어떤 뭐 투지까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 탄생할 때마다 우리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사는 늘 났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됐고요. 재밌는 거는 2008년도에도 박진우 의원이 거론됐습니다. 항상 박진 의원이 참 인맥은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아마 2텀을 지나서 이번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제 몸이 풀리셨겠죠. 그러니까 뭐 실력 발휘를 해보는 게 야당 의원이 그것도 아마 국정 운영에 또 야당 이미지에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일부 집중 인터뷰에 모셔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역시 이 타이밍, 미국의 이 대북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순간순간 또 유연하게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과 우리의 설득력 이런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또 오고 나서 또 반응 보면서 다음 주에 또 얘기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당 얘기 잠깐 하면 정치권으로 와서요. 그 월성 1호기 이 원전 수사에 대해서 이 여당이 상당히 좀 마뜩치 않은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찬희 부소장님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까 2부에서도 그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는 말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의 행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실 검찰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정치 기관이 아니었던 적이 사실 없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솔직히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예. 정치권이라고 분류하지 않을 뿐이지 권력이 곧 정치고 검찰 권력은 항상 존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그런 점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장관하고요 여러 가지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많다 보니까 좀 이게 대두된 거지 검찰은 사실상 계속 정치를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순애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단적으로 이 수사를 검찰에서 이제 손을 댔으면 이게 향후에 이제 청와대까지도 사실은 이제 수사가 수사의 청와대 손이 비서관이 들어가 있죠. 네, 수사 수사의 대상에. 손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현 정부한테는 이제 악재죠. 호재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자체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됐고 사실은 감사원도 아무리 최 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을 감사하기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네. 어차피 현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검찰의 손안에 넘어갔을 때는 또 다른 국면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하고 이미 현 정부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차단할 것이냐가 이제 현 정부 특히 청와대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설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해임 카드도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지금 이 업추비 특활비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임되다 보면 윤 총장은
더 뜨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예, 뭐, 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당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형국인데, 당장 이제 검찰 수사의 칼날은 들어오고 청와대까지. 저는 그렇게 볼 때 어떤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거는 이미 어차피 제가 볼 때 정치적 결단으로 해야 되지, 이미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라고 해서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이 상황이 다른 국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연말 연초에 뭐 개각을 알겠습니다. 한다고 했을 때 뭐 추 장관은 뭐 그 자리에 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윤 총장도 같이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윤 총장만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둘 다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월성일록의 이 검찰 수사 자체가 되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내지는 네. 또 해결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수사는 진행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계기가 뭐 될 것 같아요. 추미애 대 윤석열 이런 갈등 구조가 아니라 이 현 정권과 윤석열 이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 월성일록의 수사가.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를 좀 하면요. 역시 가장 큰 관심이 이제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창당할 뜻을 이제 밝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시큰둥하고요. 예,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두 분. 예. 이게 그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다기가 그랬죠. 안철수가 김종인 위원장이 들을 가치가 없다고 일축을 했고, 혼자 하면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맞겠냐 자기가 한다는데 이거는 뭐 거의 무시 수준이죠. 무시 수준. 그러니까 완전 관심 없다 하든 말든 한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냐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안 좋아한답니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표정에서도 읽히니까. 예. 에피소드도 있다는데 2011년에 예. 안철수 대표가 정계에 들어오기 직전에 청춘 콘서트를 하고 다녔죠. 기억납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할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던 시점인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조언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서울시장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원부터 하면서 정치를 배워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국회의원 하라 그러냐. 서울시장이 일을 하는 건 아니냐 이랬대요. 그래서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때 첫인상이 너무너무 강렬했대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물론 뭐 개인적인 선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최근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여당의 경제 3법 개정안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바로 비판을 했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반비판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시장 경제가 뭔지를 안철수 대표 잘 모르는 것 같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내버려두면 자유시장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안 대표에게 과거와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이건 거의 극언이죠, 극언. 그래서 국민의힘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웃고 계신데 어떻게 좀 두 분이 아니 마치 지금 마지막 우리 김 부소장님의 마지막 멘트 이런 게 떠오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마치 그 호랑이 없는 산골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회한 여우, 경륜 있고 노회한 여우가 지금 호랑이를 대신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그 여의도의 조 바이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 얘기로 돌아가면, 안철수 대표가 일단 플랫폼 얘기했지만 그것이 곧 신당이다라는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느끼는 게, 누가 봐도 안철수 대표는 중도 보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장에 관심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저는 피력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서울시장에 관심은 있는데 내가 정말 후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범야권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서 내가 탄탄하게 후보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밟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어차피 서울시장 후보를 같이 낼 수밖에 없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네. 그게 일단 현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 주에 야당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정치경제연구소 대한 김찬희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